11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에 이상이 없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관할보건소가 나서 서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서약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병원 측의 고지 의무와 환자의 권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약서 논란,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독감 백신 접종 전에 서약서 받은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아는 지인이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수도권의 한 내과를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서약서를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백신인데 병원이 서약서까지 받는 건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 생각된다는 것이 이 네티즌의 성토입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병원의 서약서입니다. 나라에서 배정받은 한물 백신은 병원 내에 도착한 후에는 문제없이 냉장 보관됐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지만 배송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저희 병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료 독감을 시행한다며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인지한 상태로 접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서약서까지 작성하냐, 수술 동의서랑 같은 의미 아닌가, 무서워서 어디 백신 접종하겠나라는 냉소와 비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병원이 만약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인데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글을 올린 네티즌은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의료행위인지 의문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네티즌의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보건소는 그제 오후 현장 점검에 나서 보관 중인 서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추후에도 서약서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의료법 제24조 2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경우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감 백신 접종을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와 같은 수준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서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상온 노출 백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 서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백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병원에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상온 노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거기에 병원 측의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유도한 것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또 다른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서약서 작성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서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숨진 경우와 관련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민형사상 처벌이나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의료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그 가운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병원 측의 의료행위 고지와 설명 의무를 강화한 법안 2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수술과 같은 중요 의료 행위와 관련한 병원의 고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은 수술 등 중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변경에 따른 환자 보호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더라도 의린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의사를 보고 병원을 찾아가 해당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술 의사가 바뀌는 경우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또 이미 설명한 사항을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처음 설명 때처럼 다시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령 수술을 근절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용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또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월 18일 발의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의 문제의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부적절한 진료나 방치된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자 보호자도 제때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안은 이에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이 또래의 부모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면회를 가는 내 친구들 이야기에 하면 가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알아보려면 괜히 또 뭔지도 모르면서도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을 맡겼기 때문에 어리대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한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 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치나 학대 방지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요양병원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위 2 조항을 위반하면 적발 때마다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약을 드시는지 소비자가 보호자가 원하면 제출해가지고 공시를 좀 해주라. 네.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의 CCTV를 유치원하고 똑같이 좀 해놓자. 그래야지 노인들 학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이 가서 몸 상태 살펴보고 이래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2가지를 이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두 의원은 의료계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법원과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삭족정리 얘기해보겠습니다. 삭족정리, 깎을 삭 발족, 맞을 적 신발리,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끔찍한 사자성어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손자인 회남왕 유한의 저서 회남자 설림훈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부수어 뗄나무를 만들고 우물을 막아 절구로 쓴다. 유한이 앞뒤 선우도 모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인과도 모르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비유삭적이 정리, 살두 이편관, 비유컨대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고 머리를 깎아 갓에 맞추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삭족정리나 살도 편관은 불합리한 방법이나 수단을 억지로 적용하거나 부적합한 수단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비웃거나 경계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그것입니다. 침대 길이에 맞춰 크면 발을 자르고 작으면 잡아 늘립니다. 어떤 경우든 당사자는 죽습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거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말 재개된 가운데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넘게 마라톤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필요한 전문 심리위원 자료 관련 검토 등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 심리위원, 이게 뭔지를 보려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을 잠깐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위해 최순실에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지난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런데 2018년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2월 특검에 구속돼 1년가량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2심 집행유예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 일부를 다시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다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에 대한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이를 양형사의에 참작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를 수용해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문호조 폐기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특검 주장을 기각하고 계속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게 했습니다. 이에 특검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삼성 준법감시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서 양형에 반영하느냐인데 이 작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앞서 언급된 전문 심리위원으로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각 한 명씩 추천했습니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준법감시위가 정기회의를 열고 전문 심리위원 자료 관련 검토를 진행한 겁니다.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 7곳의 최고 경영진과 내년 초 준법 감시 관련한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9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이달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문 심리위원과의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달 30일로 예정된 6차 공판기일에선 전문 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의 평가를 듣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꼭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면 무언가를 잘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재판을 이재용 부회장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받아봤다는 얘기는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아닌가. 거칠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한판 인형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삭족정리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뱅뱅 맴돕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초대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오는 9일 최종 후보 3명을 공식 추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적개심으로 살해 욕구를 보였다,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영아 임시보호시설의 베이비박스 앞에 있는 드럼통에 한밤중에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설 측은 밤에 비가 오는 데다 CCTV 해상도가 높지 않아 드럼통 위에 있던 아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